파킨슨병에 시달리는 아내를 10여 년간 정성껏 돌보던 70대 남편 고영수 씨. 어느 날 집을 비운 사이 장모를 치워라는 냉혹한 지시와 함께 건달들이 들이닥치고 아내는 공포에 떨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한 그는 며느리가 남긴 은밀한 녹음 파일 한 통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는데,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의 배신,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충격적 진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영수입니다. 이렇게 글로나마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을 올리는 것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과 가족 간의 배신과 상처를 겪으며 느꼈던 고통과 그 속에서도 발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희수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세월의 소중함을 이제야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제 삶의 시계는 여전히 제 아내 정희에게 맞춰져 돌아갑니다. 정희, 제 아내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파킨슨병이라는 긴 터널을 10수년째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희와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던 생기와 환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병만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한때 고왔던 아내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져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스스로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버거워 온종일 침상에 누워 지내는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토록 적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정희는 이제 짧은 단어조차 힘겹게 내뱉고 세상과의 소통은 대부분 눈빛과 작은 몸짓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가끔 아내의 눈에서 절망의 그림자를 발견할 때면 그 무엇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한때 활기차게 웃고 말하며 저와 모든 것을 나누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정희의 상태를 살핍니다. 밤새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숨소리는 고른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벌써 10년 넘게 이어진 저의 아침 의식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상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하는 원망도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의 터널 속에서 절망감에 빠져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며 정의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요. 아내가 편안하게 숨쉬는 모습을 볼 때면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힘이 생깁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내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껏 닦아주는 시간은 마치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정희에게 집중합니다. 물기 하나 남지 않게 부드럽게 닦아내며 때론 아내의 피부에 스치는 손길에 저의 사랑을 담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 그리움과 사랑과 안타까움을 모두 담아 이부자리를 정돈합니다. 식사 준비는 늘 제가 직접 합니다. 처음에는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던 제가 이제는 정희의 입맛과 건강을 위해 다양한 식재료로 영양가 있는 죽과 미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재료를 작게 썰고 부드럽게 끓이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정희가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기를. 혹시라도 사례가 들릴까 조심스레 한 숟갈씩 떠먹이는 시간은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아내의 모굴대가 움직일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오르내립니다. 잘 넘어갔을 때의 안도감, 그리고 한 술이라도 더 넘기는 날에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이 밀려옵니다. 작은 성공, 사소한 진전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약을 챙겨 먹이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10여 가지가 넘는 약들은 각각 먹는 시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처음엔 매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병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다룹니다. 마치 정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책임감 때문입니다. 등과 허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시간은 저희 둘만의 특별한 소통 시간입니다.
말없이 살갗에 전해지는 온기만으로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나눕니다. 손끝으로 아내의 굳어가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가끔은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재빨리 닦아내고 정희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씁니다. 아내가 저를 걱정할까 봐서요. 해가 좋은 날에는 용기를 내어 휠체어에 아내를 태워 집 앞 작은 정원을 산책합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요. 하지만 답답한 집안에만 갇혀있는 정희를 생각하니 작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바깥 공기를 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아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희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햇살이 닿는 피부가 살짝 붉어지고 바람이 스칠 때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에서 작은 생명력을 발견합니다. 그 작은 변화를 위해 저는 기꺼이 모든 힘든 시간을 감내합니다. 이런 외롭고 고단한 살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최 여사님은 저희 부부의 오랜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제가 잠시 장을 보러 가거나 볼 일이 있을 때면 스스럼 없이 저희 집에 들러 정희를 돌봐주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미안해서 쉽게 부탁하지 못했지만 최 여사님은 오히려 제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셨습니다. 영감님, 혼자 너무 애쓰지 말아요.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말하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고단한 제 삶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릴 정도로 저희는 격에 없이 지내게 되었지요. 정희가 쓰러지기 전에는 함께 동네 장터에도 가고 반찬도 나누어 먹던 그저 평범한 이웃 사이였는데 어려운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이웃의 정을 느끼며 저는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작은 위안을 얻곤 합니다. 최 여사님 덕분에 가끔은 잠시 숨 돌릴 틈이라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간병하다 보면 때론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칩니다. 그럴 때 잠시라도 바깥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런 작은 쉼표들이 있었기에 긴 문장 같은 이 고된 시간을 견뎌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외아들은 착실하게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죠.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0이 되던 해 회사 동료를 통해 만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저희 부부는 기쁨이 넘쳤으니까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부드러운 목소리, 화사한 미소, 상냥한 말투, 싹싹한 태도. 첫인상만으로는 누구나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났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결혼식 날 정희와 함께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희의 상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휠체어는 타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대화도 가능했으니까요. 결혼 초기에는 며느리도 꽤 성의를 보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신이면 꼬박꼬박 찾아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함께 용돈도 건네고 살갑게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버님,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그 같은 말들을 거침없이 건네며 마치 친딸처럼 살가웠습니다. 아들이 직장일로 바빠 못 올 때도 며느리만큼은 혼자서라도 들러 안부를 묻고 갔지요. 어떤 때는 정희의 머리카락을 직접 빗겨주고 손톱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선한 일을 했길래 이런 며느리를 만났을까 하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약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서히 언어 능력을 잃어가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마치 가면이 벗겨지듯 조금씩 그러나 확연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방문 횟수의 감소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서너 번 오던 것이 2번, 1번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1번 오는 것조차 큰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어쩌다 집에 들르더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짜증 섞인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뒤적거리며 시간을 때우는 모습이 역력했지요. 예전처럼 살갑게 말을 거는 법도 없었고 대화를 시도하면 네, 아니요 같은 짧은 대답으로 끝내버리곤 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정희가 누워있는 안방에는 발걸음조차 향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와 하고 말해도 나중에요 하며 미루다가 결국 인사도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어쩌다 안방에 들어와도 문 앞에 서서 잠깐 들여다보기만 할 뿐 정희의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지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대하는 듯한 그 냉담함과 거리두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며느리에게 정희의 머리를 좀 빗겨달라고 부탁했을 때의 일입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제가 좀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라고 말하더니 급히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의 손에서는 소독제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것처럼 손을 씻고 또 씻었던 것이지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저는 차마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괜한 불화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젊은 애들이니 바쁘겠지, 자기 일도 많을 텐데 아픈 시어머니 수발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픔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무슨 죄라고 저렇게까지 냉대를 받아야 하나 하는 서글픔이 밀려올 때면 혼자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러시는 거 언제까지 봐야 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제 힘들잖아. 서류만 들여다봐도 알잖아. 매달 병원비에 약값, 기저귀값. 우리 집 생활비보다 더 많이 나가. 이러다 우리의 대학은 어떻게 보내? 요양병원 좋은 데 많다는데 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 준비하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들으시면 어떻게 해? 아들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며느리의 더욱 거센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동화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직시해야지. 어차피 병세는 점점 악화될 뿐이야. 아버님 혼자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쩔 건데. 그럼 우리가 두 분 다 모시게 될 테고 결국 우리 부담만 더 커지는 거라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해. 우리 집으로 모시든 아니면 요양원에 모시든.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머니를 직접 돌보고 싶어 하시잖아. 그게 언제가 될지 누가 알아? 앞으로 5년? 10년? 아니면 더? 우리 인생은 어쩌고? 애 키우랴, 대출금 갚으랴, 회사 일 하랴. 솔직히 지금도 버거워 죽겠는데. 게다가 아버님 퇴직금도 거의 다 떨어져 간다더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앞가림도 못하게 될 거야. 이런 말하기 싫지만 솔직히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서 결단을 내려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남편의 부모를, 그것도 병마와 싸우는 시어머니를 두고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희를 자신의 시어머니를 그저 귀찮고 성가신 짐덩어리로만 여기는 며느리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치며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가슴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아온 재산,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 그것조차 아까워하는 며느리의 속셈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신과 경계심 그리고 두려움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없을 때 이 며느리가 정희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정희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냉혹한 말투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독사가 먹이를 노리듯 그녀의 눈은 우리의 집과 퇴직금,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재산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딸처럼 여겼던 그 아이가 이제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정희의 정기검진과 약 처방을 위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워낙 큰 병원이라 오가는 데만 꼬박 반나절이 걸리는 길이었지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며 저는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나 병원 좀 다녀올게. 점심때나 되어야 돌아올 것 같은데 괜찮다면 잠깐 들러서 내 아내 상태 좀 봐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아버님. 알겠어요. 근데 저도 오늘 좀 바빠서요. 시간 되면 잠깐 들러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건조하고 성의 없는 대답. 뭔가 꺼림칙했지만 달리 부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다시 약을 처방받아 나오니 예상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훌쩍 넘어 있었지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혹시 며느리가 오지 않았으면, 어쩌나 정희 혼자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거실에 버티고 서 있었고 안방에서는 정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싸늘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는 옆집 최 여사님과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며느리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난리들인가? 자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고함에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은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살폈고 최 여사님과 이웃들은 제 등장을 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직 며느리만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 아버님 이제 오셨어요? 길이 많이 막혔나 봐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말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정희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묻는 말에나 대답하게. 이 사람들은 누구고 왜 정희는 저리 울고 있는 게야? 또 무슨 짓을 꾸민 거냐?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달려가 정희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진정 좀 하세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오해. 눈앞에 벌어진 이 광경이 오해란 말인가? 내 똑똑히 봤네. 자네가 저자들과 함께 정희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본 아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겁에 질린 아내의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라니까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대청소 좀 하려고 사람 부른 것뿐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낯선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놀라셔서 갑자기 우시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졌네요. 저 아줌마들까지 와서 괜히 소란 피우고. 며느리는 최 여사님과 이웃들을 아줌마라고 칭하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뻔뻔하고 무례한 태도에 최 여사님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뭐? 아줌마? 아니 세상에.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이게 무슨 대청소야? 내가 저 동네 건달들한테 똑똑히 시키는 소리. 나 여기 서서 내 2귀로 똑똑히 들었어. 장모 끌어내라고 했잖아. 안 그래? 최 여사님은 며느리를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이 일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며느리는 잠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변명거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줌마도 참.
뭘 잘못 들으셨나 보네. 귀가 어두우신가? 내가 언제 시모를 끌어내라고 했어요? 해피 끌어내라고 했지. 해피. 정희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저희 부부가 애지중지 키우는 작은 말티즈의 이름입니다. 며느리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 최 여사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 해피? 세상에, 지금 나랑 장난해? 뭐하고? 해피랑 발음도 전혀 다른데 내가 그걸 구분 못할까봐? 내 귀는 아직 멀쩡해. 그리고 멀쩡한 개는 왜 끌어내? 청소하는데 개를 끌어낼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야. 아니, 그게요. 해피가 자꾸 어머님 침대 밑에 들어가서 털을 날리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머님 기관지 약하신 거. 그래서 청소하는 동안 잠시 밖에 내놓으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어머님이 워낙 예민하시니까 혹시 놀라실까봐 제가 좀 큰 소리로 말했나 보죠.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해. 며느리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가 봐도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사람을 뭘로 보고 저런 거짓말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병들어 거동조차 못하는 장모를, 그것도 동네 건달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참아할 수 없는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니라니까요. 왜 이러세요? 저 진짜 억울하다고요. 저 아줌마가 잘못 듣고 지금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 입 다물게. 더 이상 그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네. 그리고 동네 건달로 보이는 남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제 기세에 눌린 남자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님과 이웃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안방 쪽을 번갈아 보더니 영감님,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요. 힘내세요. 이런 위로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집안에는 정희의 흐느낌과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터벅터벅 안방으로 걸어들어가 침대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품에 안겨 아내는 한참을 더 흐느꼈습니다. 말 못하는 아내의 서러움과 공포가 제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든 저 아이를, 저 악마 같은 며느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동안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버지,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설마.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감싸려 했지만 최 여사님의 증언과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내가 어머니께 그런 짓을 하려 했다는 말씀이세요? 오해가 아니다. 명백한 사실이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을 뿐. 너의 아내는 너의 어미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 했다. 그것도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말이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며느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문 너머로 격한 언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롭고 악에 받친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절규와 분노 섞인 목소리가 뒤엉켜 제 귀를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빌겠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일어나라. 내가 무릎 꿇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없다. 이건 단순히 부부싸움이나 집안 다툼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내 아내는 내 어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 일을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어미를 2번 죽이는 일이다. 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창문을 모두 열어두어도 숨이 막힐 것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한치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와 최 여사님을 노망난 노인들로 몰아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밤새 울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시부모에게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말하며 동정심을 유발했죠. 해피를 끌어내려 했을 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웃집에 찾아가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환청도 들으시나 봐요라며 정의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아내에게까지 이런 모욕을.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며느리의 끝없는 파렴치함에 저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미 대화는 불가능했고 가족 간의 화해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를 넘은 이 문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의의 존엄성을 지키고 무너진 인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길만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결단을 내리기까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족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의 안정과 존엄성이었습니다. 끝내 법정에서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악행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정의를 돌보았습니다. 따뜻한 물로 얼굴을 닦아주고 부드러운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정의야, 조금만 더 힘을 내. 당신을 꼭 지켜줄게. 그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당신을 괴롭힌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하마. 아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말을 이해했는지 그저 아픈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 눈물이 저에 대한 신뢰와 응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작은 눈물 한 방울에 용기를 얻어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은 마치 끝없는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가슴은 어두운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법에서는 우리의 편을 들어줄까? 증거가 충분할까? 우리 아들의 장래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뒤엉켜 괴롭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김태환 변호사.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의 단정한 외모와 품위 있는 태도가 첫눈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앉으세요,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다녀온 경위, 집에 돌아왔을 때의 참담한 광경, 며느리가 동네 건달들을 불러 장모를 강제로 내쫓으려 했던 끔찍한 시도, 그리고 며느리의 뻔뻔한 거짓말과 장모 끌어내라는 말을 또렷이 들었다는 최 여사님의 증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손이 떨리기도 했고 때로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말을 마쳤을 때 변호사의 눈에는 깊은 공감과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며느리의 행위는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고 병든 시어머니를 강제로 끌어내려 한 행위는 존속협박, 강요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는 노인이고 행위자가 그 며느리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이 부당한 일에 법이 침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신중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최 여사님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있다면 더 확실할 것입니다. 혹시 현장 사진이나 녹음, 다른 목격자는 없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진을 찍거나 녹음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보호하는 것만이 급했으니까요. 그렇군요. 걱정 마십시오. 최 여사님의 증언과 함께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재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건달들을 찾아내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시도해봐야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다는 실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최 여사님께 들렀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전하고 정식으로 증언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녀는 두말 없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내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다 말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그런 못된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최 여사님의 흔쾌한 약속에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세상에 아직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다른 이웃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혹시 들은 내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문 앞에서 벌어진 신랑이 소리만 들었을 뿐 며느리가 동네 건달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결정적인 말은 최 여사님 외에는 명확히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역시 최 여사님의 증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날 불려왔던 동네 건달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그런 자들을 섭외했는지,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여러 경로로 수소문한 끝에 우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만사해결소라는 간판도 없는 작은 사무실을 찾아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곳을 방문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이 한 장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번호로 전화를 걸어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마침내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진실을 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그런 의뢰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단순 청소 의뢰인 줄 알았죠.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쪽 직원은 귀찮다는 듯 저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그들에게 입막음을 시켰거나 혹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몸을 사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 번의 헛된 시도 끝에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최 여사님의 증언만으로는 며느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실이 묻히고 마는 것인가? 밤을 설치며 괴로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굴까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기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고영수 선생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선생님 댁에 갔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그 동네 건달 중 하나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사실 저희는 며느리분에게서 장모님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부모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에 가담했는지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차마 직접 나서서 증언할 용기는 없지만 이대로 진실을 묻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며느리분과 통화했던 내용을 혹시 몰라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안 계셔서 집이 비니까 지금 바로 가서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공하면 사례는 두둑이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직접 파일을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멍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며느리의 추악한 실체에 대한 깊은 환멸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변호사에게 즉시 이 소식을 전했고 그는 이것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약속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익명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 그리고 시어머니를 처리해달라고 말하는 끔찍한 내용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성금 200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나머지 300만 원 더 드릴게요. 제발 오늘 중으로 해결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듯 자신의 시어머니를 대하는 그 냉혹함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며느리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서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정의의 심판대 위에 이 끔찍한 사건을 올려놓았다는 생각에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이제 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아내에게 가해진 모욕과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리라는 믿음으로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아버지가 너무했다, 용서해줘야 한다, 잘했다 등 여러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깊은 울림을 친구, 가족과 꼭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아직 인생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인생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과 공감의 여정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